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행정법 가르치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달의 이재준이라고 하는 테마를 또 찍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달에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이번 달에도 제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가지고 정리해드리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뭐 제 수업을 들으시든 분이든 안 들으시든 분이든 간에 다 공적으로 증명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좀 수업 해설까지 곁들이면은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 때 했었던 거에 강의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1주차에는요.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테마의 뒷부분부터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내용을 살짝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2주차에서는 국가배상법 이제 중간부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초반 부분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3주차에서는 행정심판 나머지 부분이랑 그다음에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취소소송 중간 정도 살펴봤었고요. 4주차에서는 취소소송 마지막 부분이랑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항의 소송, 객관적 소송까지를 한번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커리큘럼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2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빨랑빨랑 회독수를 가져가자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이거든요. 2달에 한 번씩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읽고 까먹고 하면서 점점 실력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범위가 좀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든지 간에 분명히 풀어보셔야 할 문제니까 좀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피드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주차 내용부터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 2부터 시작을 하죠. 1번 문제가 어떤 사안이냐면은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떠오르는 한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거든요. 타이슨이 헤비급 챔피언을 여러 해 동안 거듭을 하면서 남긴 명언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명언 남겼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 누구든지 그 타이슨이라고 하는 챔피언을 이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와 타이슨이 이 타이밍에 약하니까 주먹을 휘두르겠다. 이 타이밍에 타이슨이 방어 부분이 이렇게 취약하니까 거길 때려야지. 막 계획을 세우다가 막상 타이슨한테 한 대 맞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항상 가변성을 기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는 것이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행정부가 세운 계획을 신뢰를 했어. 그 계획을 바꾸려고 했을 때 내 예전 계획대로 진행을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게 여기서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신청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왜?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종전 계획을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 바뀐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신청권을 인정할 때 판례가 공통적인 워딩을 보여줘요.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무슨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즉 행정계획에 영향을 받는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젠 공부해서 아실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상대방한테 답변 의무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상대방이 답변을 안 하거나 즉 부작위를 하거나 거부하게 되면은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는 행정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행정계획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런 식의 말 따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신청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만 만약에 행정계획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내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예전 행정계획을 유지해달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하게 되면은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었죠. 밑줄 그시면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거기에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행정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을 보기 어렵다. 틀린 지문이 되죠. 2번 문제 같이 보자고요. 이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행정의 실제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목차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한테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위를 하죠. 그럼 그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이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무 부과되었는데 이행이 안 돼. 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력강제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력강제의 반대말이 타력강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행정부가 스스로 해결하면은 자력 강제고요. 다른 데에 도움을 받으면은 타력 강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에 도움을 받는 게 소송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 관계에서는요. 행정부가 국민한테 의무를 발생시켰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력 강제를 활용하고요. 타력 강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부가 처분을 했단 말이겠지. 근데 국민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가 법원에 소송 제기해 가지고 의무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알아서 의무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자력 강제하는 수단들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자력 강제 수단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목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직접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의무가 이행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간접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간접적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수단은 어쨌든 의무 이행이 안 되었는데 의무가 이행된 상황이 발생하고, 간접적 수단은 의무가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 둘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얘는 의무가 이행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 얘는 혼내주는 거. 목적이 다르니까 병과가 가능하게 되죠.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간접적 수단이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 수단을 행정강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간접적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잠깐 살짝 지우고 하겠습니다.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 있고요. 강정, 강제는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하죠. 하나는 강제 집행, 하나는 즉시 강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제 집행은 또다시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죠. 하나 대집행, 그다음에 집행벌. 집행벌이라는 표현보다 요즘에 이행강제금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수, 그다음에 직접강제,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아주 1차원적으로는 문제를 낼 때요,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여기에 있는 네 가지랑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세 개랑 이거랑 묶어가지고 이거 성격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출제하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목차를 외울 때 사람마다 외우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대집, 강직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따서 암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대이강직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저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꼭 제 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있고요. 여기 세모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 강제,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사람마다 외우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억을 하시면 하면 되니까 꼭 이 방법을 따르라고 얘기는 못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테마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시험에서 특징 나오게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자고요. 2번 문제 보시면은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력강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력강제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 상황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에 의해 가지고 의무 확보가 가능하니까 민사소송 제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 되겠죠? 3번 도시공원 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하나 쓰세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나만 할 수 있는 의무를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집행은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건가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내가 불이행하게 되었을 때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거 의무가 여기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나와 같다시피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대신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대집행 대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우리 대집행을 할 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고, 통, 지, 실, 행, 비용, 징수라는 테마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개, 통, 실, 비라고 암기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 통, 실, 비라고 하는 테마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 특성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공부하시는 내용인데 계고에서 중요한 테마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냥 말로만 드리겠습니다. 계고를 할 때 철거시킬 수 있는 상당한 이행 기간은 줘야 된다. 그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계고가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가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 첫 번째 것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지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보시게 되면은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의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계고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지 2차, 3차 계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5번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요 원래 탄생 배경이 뭐냐면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이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다른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활용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행강제금인데 막상 탄생을 하고 보니까 판례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다시 말해서 철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도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요. 6번도 보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건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 건축법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담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제가 좋아하는 그냥 숫자 2개 붙여둔 건데 예컨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국민한테 어떤 시정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4월 7일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4월 7일까지 의무 이행을 안 하다가 4월 17일 날 의무 이행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4월 7일까지 해야 되는데 10일 정도 지나가지고 의무 이행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냐? 못하지. 왜?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실익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무 이행을 기간이 지나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4월 7일 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4월 10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치겠습니다. 부과하고서 부랴부랴 의무 이행을 했어요.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시겠죠? 되게 중요한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법 79조 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은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 이행강제금의 근거법이 건축법과 농지법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처분성 부여하니까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처분성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8번 문제요. 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우리 강제징수라고 하는 테마가 존재를 하는데 강제징수할 때 일반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국세징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간략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이어서 보자고요. 행정질서벌에는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총칙이 적용이 된다. 이제 행정벌과 관련된 테마인데 행정벌은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내주는데 얘는 형벌은요. 벌금, 사형, 징역 이런 것들을 형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원에 의해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돼요. 행정질서벌은 여러분 과태료라고 들어보셨을걸요? 과태료는 행정청 스스로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돼요.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의무 이행을 안 하게 되었을 때 행정형벌은 법원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고요.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요거와 관련한 일반법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지. 존재 안 하지만 형벌을 적용을 하니까 형벌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법은 없지만 형법을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자고요. 우리 행정형벌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하나만 찍으세요라고 한다면은 다 100이면 100 통고 처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안이냐면은 교통사범, 출입국 사범, 관세범, 조세범, 경범죄 사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암기할 때 교통 출입하는 이세경이라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교통 출입하는 이세경이라고 암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에서 뭔가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발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발생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행정형벌, 즉 법원에 의해 가지고 형벌을 부과해서 벌금 같은 거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명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출입하는 이세경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행정형벌로서 법원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범칙금을 통해 가지고도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통고처분과 관련된 성격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일단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 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다. 교통 출입하는 이세경이라고 저는 암기를 하고 있어요. 11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받았다. 맞죠? 여러분들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를 행정처분이라고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로만 얘기를 하자고요. 통고처분을 부과를 받았어. 내가 안 냈습니다. 안 내면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 행정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 즉 이 사건은 행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행정처분을 인식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게 11번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12번이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이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내용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겠죠. 뭐 소방직 시험이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참고로 이 테마는요. 23년도 국가직에 나오고 지방직에 나왔었고요. 어떤 소방직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조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셨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인 테마와 약간 어려운 것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행정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반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법입니다. 대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법과 특별법,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원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예컨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한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3만 원을 처한다라고 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법에서는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5만 원 부과하겠다고 써 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서로 충돌되고 있는 상황 있잖아. 그때는 원래는 특별법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만 특이하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충돌되는 상황이 있을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저촉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가 아니라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13번 이젠 국가배상과 관련된 테마가 등장하죠. 국가배상과 관련된 테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테마와 연관이 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손해전보라고 하는 테마가 있어요. 손해전보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랑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에서 여러분들 이제 법학을 전공한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배상이라는 워딩 자체는 위법이라는 말과 좀 어울리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가 나를 때렸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가 발생을 했어요. 너 치료비를 보상해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배상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때린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돈 달라고 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법에서의 손해배상이란 행정부가 국민한테 위법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손실보상,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적법이라는 말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건 사실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이 보험금 지급하는 것을 보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보험회사는 그냥 계약 내용대로 그냥 이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뭔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따로 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보상은 어울리는 단어가 적법이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돼요. 즉 손실보상은 행정부가 국민한테 적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손실보상 청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일단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반법이 존재합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존재해요. 손실보상과 관련된 일반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문제 잠깐 살짝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어딜 먼저 보실 거냐면 뒤에 있는 문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19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이었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젠 국가배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국가배상법에서는 크게 중요한 테마가 제 2조와 5조가 있습니다. 자, 2조는요. 공무원이 위법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돈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고요. 5조는요. 국가나 지자체, 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 관리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돈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국가배상법 제5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내가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도로는 여러분 인도와 차도를 도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도 도로고 차가 지나다니는 길도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도로에 홈이 엄청 큰 거 하나가 파여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밟게 되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다리가 약간 다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도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때 5조 적용해가지고 돈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일단 2조와 관련된 테마는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2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공무원이 국민한테 위법한 직무집행을 수행합니다. 법을 어겨가지고 직무집행을 해요. 그 하필이면은 이 위법한 직무집행하게 되는 바람에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내가 몸을 다치게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다치게 될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다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국민이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손해받은 거에 대해서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제기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 혹은 국가배상 청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국가배상 청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거 이거 어디 법원에다가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되죠. 왜? 이거 민사소송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을 좁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냐 넓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냐가 여기서 해당하게 돼요. 즉 우리 직업 공무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년에 소방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업 공무원으로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직업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냥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능상 공무원이라고 해요. 역할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를 하고 있을 때 기능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 있는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능상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혹시 여러분 교통 할아버지 사건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교통 할아버지가 직업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교통 정리를 하시다가 흥분하셔가지고 수신호를 잘못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충돌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가지고 직무집행을 하고 국민한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때 국가나 지자체한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좀 넓게 이해하는 거구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13번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 공무를 하기만 하면은 다 공무원으로 보겠다는 뜻이구나라고 하니까 기능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여기 직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을 하는데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외형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주관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등장합니다. 자, 외형설은요.
외형상 공무행위로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주관설은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한다는 의사까지 있어야지 직무행위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국민을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무를 외형상 직무로 보이기만 하면은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공무를 하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겠다는 의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외형상 공무행위로만 보이게 되고 그 행위가 위협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 벌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외형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형선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외형설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14번이요.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기만 하면은 충분한 것이지 꼭 이 공무원이 나는 공무를 집행하려고 하는 짓이었었다라고 하는 주관적 감정까지 개입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테마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국가배상법 2조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받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구별을 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극적 손해는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을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니 보시면 돼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대가로 주는 것을 위자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손해의 범위도 넓게 이해를 하니까 신체상의 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 정신상의 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니까 위자료도 당연히 포함시키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재산상 손해도 여기서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협한 직무집행으로 내 자동차에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이것도 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상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국가배상법 제5조의 테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5조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한번 곁들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배법이라고 할게요. 국배법 제5조에 의하게 되면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영조물이랑 공물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영조물은 영자가 경영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곳 있고요. 조물은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경영을 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하고 조물은 물건이니까 사람과 물건의 결합을 영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과 물건이 결합을 해가지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영조물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국립대학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국립대학교는 건물만 있다고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는 물건도 있고 즉 조물도 있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 교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공익적 목적이 달성이 돼요. 그래서 원래 영조물은 공물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공물은 그냥 물적인 요소만 갖고도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로, 하천, 육교, 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물건만 있으면 알아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영조물과 공물은 다른 개념인데요. 국가배상법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과 공물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6번 국가배상법 5조 1항의 소정에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가 공물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겠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그 말이 틀렸습니다. 이 영조물, 즉 여기서 말하는 공물을 관리를 할 때 소유권, 임차권처럼 뭔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관리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잠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건 잠깐 봐주다가 관리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꼭 법적인 권한을 갖고 관리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잠깐 봐주다가 물건의 하자가 생겨도 충분히 우리는 국가배상법 5조를 적용시켜서 돈 받아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부터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테마가 역대 5조와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쟁점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 설치 또는 관리하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것이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못 갖추고 있을 때, 안정성을 못 갖추고 있을 때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함을 못 갖추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예컨대 내가 도로를 진행하는데 도로에 숟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조금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럼 완전 무결함은 못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밟아가지고 넘어졌을 때 국가배상법 5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적용하지 못하지. 그건 내 운동신경이 부족한 것이지 국가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안정성을 못 갖추고 있을 때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완전 무결함을 못 갖추고 있다고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밑에다가 쓰세요. 완전 무결한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함 못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아니라 요걸 의미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테마죠. 그다음에 18번. 기능상 하자라고 해가지고요. 물건 자체는 멀쩡해. 물건 자체는 멀쩡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기능 때문에 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소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격장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사격장 자체는 물건에 하자가 없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5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꼭 물건의 하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능에 의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도 충분히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자가 수위 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19번 했고요. 20번. 그럼 여러분 손실보상 같은 경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그게 이제는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다가 최근에는 당사자 소송을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20번 문제 그대죠.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건설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뤄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소송을 보는 판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1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요건을 한번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위법과는 거리가 멀겠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신체 침해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배상은 재산적 침해든 신체상 침해든 정신상 침해든 따지지 않는데 손실보상은 재산적 침해로 한정하고 있어요. 왜? 애초에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을 한 건 없거든요. 손해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인정하진 않고요.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하필이면은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국가가 금전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테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용, 땅 가져가는 거, 사용, 내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제한, 내 땅에 건축물 같은 거 못 올리도록 제한 같은 거 걸어버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해서 공용침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공용침해가 특별한 희생이 발생되는 그런 유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사안인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용을 할 때
꼭 국가나 지자체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민간 기업도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 보시게 되면은 22번 1번이죠. 국가 등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적인 허브 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 기업의 수용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의 공공 필요에 대한 판단의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수용하든 민간 기업이 수용하든 수용을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별로 중요한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멘트겠죠. 그다음에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실보상은 의무예요. 반드시 금전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너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테마인 거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 이주대책의 생활보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등장하죠. 생활보상 자체가 배려침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주대책이란데 이주대책은 여러분들 복부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노량진에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수용이 된 거야. 수용이 되었으니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금전적으로 내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해줬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이 지역이 너무 살기 좋았거든. 동네 주민들도 괜찮고 여러모로 다 좋았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이주 보내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보너스 선택이에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테마입니다. 그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국회의원, 입법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번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한 종류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23번 여러분 손실보상할 때 받는 원칙 있지 않습니까? 전액보상, 사전보상,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괄보상, 한꺼번에 보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관계인이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내가 토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상 시기가 다 다르대요. 나는 한 번에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몰아서 주기도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도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 법이 행정심판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행정심판이라고 해가지고요. 구제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예컨대 동작구청장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철거 명령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한번 다퉈보고 싶다 이거야. 다툴 때 이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행심이라고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법원에 끌고 가는 걸 소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약간 동아리 선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즉 얘보다 선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후배가 잘못한 것을 선배가 직접 케어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사법부고 얘는 행정부니까 같은 동아리 느낌을 안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행정심판과 관련된 일반법, 행정심판법이 있거든요. 그게 22번, 24번 문제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가 이 법이 일반법이다라고 한 말과 똑같은 표현이죠. 25번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대통령이 처분했는데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냐? 못하지. 왜? 대통령이 행정부의 정점이 있는데 더 이상 선배가 없잖아. 선배가 없으니까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26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이 이렇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있은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180일.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등장을 하는데, 내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90일 지나서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요 지문이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는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3주 차입니다. 27번. 이제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재결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고요. 소송에서는 판결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재결이 며칠 내에 나오는 것이냐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60일 이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2달 내에는 답변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결은 45조에 따라 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8번 보겠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싹싹싹 정리하고 있으셔야 될 테마인 거겠죠. 자, 여기서 소송이 항고 소송이 있고요. 당사자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항고는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끔씩 나오는 테마들이고요. 역시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테마인데, 일단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을 잠깐 비교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 철거 명령이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게 무효 사유일 때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취소 소송이 가장 대중적인 소송이니까 무효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법원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이거 무효 사유네 라고 하면은 취소 소송 제기하면 안 되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야 되니까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차피 취소든 무효든 이 처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얘가 무효 사유임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 즉 제소기간 같은 거 잘 지켜서 제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인용 판결 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무효선언적 취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무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 90일 같은 거 지켜가지고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문이고요. 29번 소송 요건이 등장하겠죠.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바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이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본안 심리로 가게 되고요. 못 갖추고 있으면은 각하 판결한다는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요건 뭐가 있습니까? 관할,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안 심리 가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을 하고,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인용 판결, 원고 네 말이 맞다. 적법하면은 안타깝다, 포기하겠다, 기각 판결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하랑 기각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각하는 애초에 본선조차 가지 못한 케이스, 그다음에 얘는 본선은 간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소송 요건 중에서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관할은 원고의 소재지냐 피고의 소재지냐 그 테마인데 아시죠? 피고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동작구청장,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동작구는요. 그 다음에 얘가 경기도이냐, 경기도. 그럼 원고 지역이냐, 피고 지역이냐. 피고 지역에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29번 문제 보시면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 서초구청장이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30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적격과 관련된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자체는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불리고 있어요. 사람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이란다. 사람. 소송에서의 원고 피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30번.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건축협의 밑에다가 건축허가라고 써주세요.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건축물 짓고 싶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짓고 싶을 때는 건축협의 받는다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건축협의가 있다가 건축협의를 취소를 해버리게 된 거야. 건축허가 취소도 처분이듯이 건축협의 취소도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적격을 갖게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31번부터 33번까지가 협의의 소의 이익 파트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31번 31번은 원고 적격 죄송합니다. 32번, 33번이 협의의 소이고요. 32번까지가 원고 적격이죠. 죄송합니다.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판례상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한테 사증 발급 신청을 했다가 거부 받았을 때마다 다 소송 제기할 수 있게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법원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거란 말이겠지. 그래서 중국인들이 사증 발급 신청을 하고 거부 받았을 때 소송 제기할 원고 적격 자체를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32번과 33번이 협의의 소익과 같은 판례. 협의의 소익은 소송을 통해서 인용 판결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32번이 가장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 의해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퇴학 처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던 중간에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가 여기서의 쟁점이었었거든요. 자, 검정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확률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퇴학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가 훼손되는 사안이거든요. 명예 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계속 인정했었던 사안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33번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건축 허가가 미법했었던 거예요. 왜?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건물 사이사이의 거리를 이격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가지고 건물이 너무 촉박하게 촘촘하게 붙어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었을 때는 원래는요 잘못 지어진 건물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얘가 건축허가 받은 거에서 소송을 제기했어. 건축물이 계속 지어지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건축허가를 취소시켜도 여전히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3번에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협한 경우에는 설령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인접대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해이익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다는 뜻이겠죠. 34번과 35번은 대상적격 문제이고요. 36번까지도 대상적격 문제입니다. 금방 할게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교 조교수, 이거 서울대학교의 미술대학교의 한 교수님이셨는데 여러분 조교수로 임용이 되고 그다음에 부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고 명예교수가 되어서 퇴직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그냥 패턴이거든요. 그럼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조교수 다음에 부교수로 임용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립대학의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재임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신청권이 있으니까 항고소송 대상으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다는 거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35번 표준약관 사용 권장 행위, 이거 처분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안이었는데 여러분은 약관 같은 거 잘 읽지 않고 가입을 하신다는 거죠. 약관 읽지 않고 가입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약관에서 너의 정보를 우리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으면은 내 정보 그냥 너네 아빠한테 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은 표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준 형식과 아닌 방식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에 의해서 제재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약관 권장 행위는 말이 권장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상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36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처분과 재결이 있습니다. 즉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뭘 소송 대상으로 합니까? 원처분주의 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단 재결 자체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재결주의 취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과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 형식 절차의 위법은 물론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7번 국세 부과 처분. 여러분들 원래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제기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처분, 공무원 징계 같은 처분들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 처분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지 임의적 전치주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38번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아니라 1년 이내 제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1년 지나서 소송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케이스 알고 있으십니까? 이웃 주민들이 소송 제기했을 때 알고 있으시겠죠? 제3자가 소송 제기했을 때요. 그다음에 39번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39번 문제는 제소기간이죠.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한다. 너무 쉬운 내용이고요. 40번 문제 나왔습니다. 사정 판결 알고 있습니까? 사정 판결은 뭐냐면요. 원래는 처분이 위법해. 그러니까 인용 판결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만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기각 판결 내리는 것을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정이 뭐냐면은 공익이지. 행정법은 항상 기승전 공익이거든요. 원래는 원고가 인용 판결을 받아서 이겨야 할 사안이지만 하필이면은 공익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었대. 공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4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에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1번이요.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형성력. 자, 형성력은요. 소급표와 형성효로 구성되어 있는 테마이고 언제 발생한다? 인용 판결일 때만 발생하죠.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분을 없애거나 변경시키는 효력을 형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조세 부과 처분을 받았어.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럼 예전에 과세 처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발생하지 않은 거냐?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43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죄송합니다. 42번이요.
취소 판결의 귀속력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인용 판결에 한해서 인정된다. 우리 인용 판결 때 발생하는 거 형성력과 기속력 알고 있으시겠죠? 기속력은 행정청한테 의무 부과시키는 반복 금지, 재천 의무, 결과 제거 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거요. 43번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 제한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4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부작위가 처분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어. 그럼 재결서 정본이 날아오겠지.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39번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면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를 해야 된다며 요거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 거쳤을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90일 내에 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45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누굽니까?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알고 있으시겠죠? 즉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참고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행정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 소송은 이들이 피고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46번 객관적 소송은요. 국민을 권익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이건 권익구제하는 소송이겠지. 그렇지만 공익을 위해서 제기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객관적 소송은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행정감독 견지에서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확보하여 선거 등 공정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익 때문에 제기한 소송이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셨었던 내용이었었고요. 그걸 다시 한번 문제로 풀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제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도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달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도움받으시고 모르시는 거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